최종 이론의 꿈 스티븐 와인버그 1장 프롤로그 한 세기의 끝을 눈앞에 둔 20세기의 물리학은 과학적 지식의 최전선을 눈부시게 팽창시켜 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급진적인 방식으로 과거와 결별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를 변형시켜 버렸다. 확실한 위치와 속도를 가진 입자들 대신에 우리는 파동 함수와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융합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즉 물질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관점이 만들어졌다. 대신 그 중심적인 역할은 대칭성의 원리가 강탈해 갔는데 그중 몇몇 원리들은 현재 우주의 상태에서 봤을 때 숨겨져 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우리는 소립자들 사이의 전자기력과 양력, 그리고 강력에 관한 성공적인 이론을 구축해 왔다. 최종 이론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꿈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은 아이작 뉴턴부터이다. 뉴턴의 시대 이전에도 정량적인 과학적 추론은 존재했다. 갈릴레오가 괄목할 만하게 이미 소생시켰다. 그러나 뉴턴은 그의 운동 법칙과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행성과 달의 궤도에서 밀물과 썰물과 떨어지는 사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을 설명함으로써 진정으로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뉴턴의 희망은 그의 위대한 저서인 프린키피아의 초판 서문에 드러나 있다. 나는 역학적 원리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추론을 통해 나머지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 모두가 어떤 힘들에 의존할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들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턴이 남긴 위대한 본보기는 특히 영국에서 특징적인 과학적 설명 양식을 만들어냈다. 물질은 불변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입자들은 어떤 힘들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중력은 그 힘들이 다양한 갈래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떤 순간 이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그것들 사이의 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그 입자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최종적인 통합 이론에 대한 꿈은 1920년대 중반 양자역학의 발견과 함께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뉴턴 역학의 입자와 힘이 아니라 파동 함수와 확률로 이루어진 새롭고도 낯선 물리학 이론 체계였다. 양자역학 덕분에 개별 원자의 성질까지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적 현상들의 원인이 전자와 원자핵의 전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마침내 명확해졌다.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을 이용해도 분자 중 가장 단순한 수소 분자에 있는 두 수소 원자의 결합 세기를 계산하기 어렵다. 복잡한 분자들, 특히 생물학에서 접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분자들을 다루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분자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화학자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우 단순한 분자들의 성질을 계산하는 데 양자역학이 성공함으로써 화학이 그 방식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리학 법칙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곧바로 이상한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 원자의 에너지에 대한 최초의 양자역학적 계산 결과는 실험과 잘 일치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원자 내의 전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장 및 자기장에도 적용되었을 때 그 원자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른 계산에서는 다른 무한대들이 나타났다. 이 터무니없는 결과는 40년 동안 물리학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결국에는 이 무한대의 문제가 하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최종 이론을 향한 진전을 낙관하게 해주는 최선의 근거들 중 하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질량과 전하량과 다른 상수들을 주위에서 적절하게 정의하면 무한대들은 모두 상쇄되는데 오직 특별한 종류의 이론에서만 그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무한대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최종 이론의 부분 혹은 전체에 수학적으로 끌리게 된다. 사실 이론가들의 새로운 비전인 끈 이론이 상대성 이론을 양자역학에 접목시킬 때 생기는 무한대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을 이미 제공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끈 이론은 최종 이론이 어떤 것이든 최종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2장 한 조각의 분필. 과학자들은 독특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발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독특한 것은 아마도 과학의 양식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 과학적 발견들은 고립되어 있는 독립적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과학적 일반화는 다른 것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것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의 화살표들은 그 근원을 향해 거꾸로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수렴 양태를 발견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관해 지금껏 배워온 것 중 가장 심오한 것일 것이다. 분필 한 조각을 생각해 보자. 분필은 하얗다. 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이 다른 어떤 색도 띠지 않기 때문에 하얗다는 것이다.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 즉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더 긴 파장의 빛이며 푸른색 쪽, 즉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이다. 백색광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빛이 분필처럼 불투명한 물질에 부딪히면 그 일부만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된다. 구리 화합물들의 녹청색처럼 혹은 크롬 화합물들의 자주색처럼
어느 특정한 색깔을 띠는 물질은 그 물질이 어떤 파장의 빛을 강력하게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색깔을 가지는 것이다. 그 물질이 반사하는 빛에서 보게 되는 색깔은 그 물질에 강하게 흡수되지 않는 파장의 빛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다. 분필을 구성하는 탄산칼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 파장 대역에서만 빛을 강하게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분필 조각에서 반사된 빛은 분필을 비추는 빛과 너무나 똑같은 가시광산 영역의 파장 분포를 가지고 있다. 구름이나 눈이나 분필을 보고 희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한 양 말고는 원자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보통 원자나 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존재한다. 원자나 분자가 빛을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들 중 하나로 뛰어오른다. 아인슈타인과 보의 이런 아이디어를 종합해 보면 빛의 파장이 특정한 값을 가져야만 원자나 분자에 흡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한 값은 원자나 분자의 정상 상태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파장과 같다. 그렇지 않다면 광자가 원자나 분자에 흡수될 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전형적인 구리 화합물이 녹청색인 이유는 구리 원자의 정상 상태의 에너지보다 2V 높은 에너지를 가진 특별한 구리 원자가 존재하는데 그 상태가 구리 원자가 2V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흡수함으로써 뛰어오르기가 예외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자들을 흡수하고 남은 빛들이 반사되어 구리는 녹황색을 띠게 된다. 분필이 하얀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공교롭게도 가시광선의 광자를 흡수하더라도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원자와 분자는 특정한 에너지들만 가지는 불연속적인 상태들로 존재하는가? 왜 이 에너지 값들은 그 값들을 가지는가? 왜 빛은 그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원자와 분자의 어떤 상태들은 광자를 흡수함으로써 특별히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가? 빛이나 원자 혹은 분자의 이러한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양자역학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물리학의 틀이 1920년대 중반에 발달하고 나서부터였다. 원자나 분자 속의 입자들은 양자역학에서는 파동 함수로 기술된다. 파동 함수는 빛이나 소리의 파동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행동하지만 그 값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낸다. 원자나 분자 속의 입자들의 파동 함수는 오직 그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진동 방식 혹은 양자 상태로만 나타날 수 있다. 원자와 분자 속의 입자들의 파동 함수는 오직 그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진동 방식 혹은 양자 상태로만 나타날 수 있다. 원자와 마찬가지로 빛도 오직
특정한 에너지 양자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왜 원자 속의 입자를 지배하는 양자역학 방정식들은 그렇게 생겨 먹었는가? 왜 물질은 전자와 원자핵 같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왜 빛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1940년대에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양자역학을 20세기 물리학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원리들은 거의 양립할 수 없으며 오직 제한된 부류의 이론들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입자들 사이 힘들은 오로지 다른 입자들을 주고받는 데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입자들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장들이 에너지 꾸러미, 즉 양자들이다. 전기장 혹은 자기장 같은 장은 고체 내부의 응력과 비슷한 공간 내의 응력이다. 실제로 장은 공간 그 자체의 응력이다. 표준 모형에서는 전자장이 존재하는데 그 양자가 전자이다. 전자기장의 양자는 광자이다. 원자핵 혹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장은 없지만 쿼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에 대한 장들이 존재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 모형과 같은 장론의 방정식들은 입자들을 다루지 않고 장들을 다룬다. 입자들은 이러한 장들의 발현인 것이다. 보통의 물질이 전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이유는 단지 다른 모든 무거운 입자들이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은 단지 이런 장들, 다시 말해 쿼크, 전자, 광자 등의 장들로 이루어졌는가? 왜 그것들은 표준 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왜 자연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원리들을 따르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주어져 있지 않았다. 프린스턴의 데이비드 그로스는 물리학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일종의 미해결 문제 목록을 던져주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쿼크와 경입자가 존재하는지, 왜 물질의 존재 양태가 쿼크와 경입자의 세 가지 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왜 모든 힘들은 국소적 게이지 대칭 때문에 생겨나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들 때문에 소립자 물리학이 그토록 흥미진진한 것이다. 왜 중성자와 양성자가 존재해서 하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하나는 정기적으로 대전되어 있으며 둘 다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지고 또 전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울까? 왜 그것들은 강력한 힘으로 서로 잡아당겨서 원자보다도 약 10만 배나 작은 원자핵을 형성하는 것일까? 소립자들에 대한 현재 표준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찾게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은 이유는 그 질량이 대부분 쿼크들을 서로
묶어주는 강력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이 힘들이 업 코크와 다운 코크에 대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이러한 강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다. 이 모든 쿼크들과 전자들은 다양한 장들의 에너지 묶음이며 그 성질들은 이러한 장들의 성질들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표준 모형을 만나게 된다. 사실 탄산칼슘이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에 관한 그 어떤 질문들도 왜로 시작되는 질문들을 통해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동일한 수렴점으로 끌고 내려간다. 현재 우리가 가진 소립자들에 관한 양자역학적 이론인 표준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물리학과 화학은 쉽다. 생물학처럼 더 다루기 힘든 것들은 어떨까? 생물학과 물리학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요소이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최종 이론으로서 설명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명제는 보편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 보편적인 것 중 하나는 정확하게 40%의 칼슘과 12%의 탄소, 48%의 산소의 비율로 결합한 칼슘, 탄소, 산소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진술이다. 우리는 그런 진술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참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DNA 성질에 관한 보편적인 주장들을 할 수 있지만 DNA를 이용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임의 변이를 물려주는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우연성들에 좌우된다.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한다. 생명과 유전이 어쨌든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화가 작동되기 위한 긴 시간이 허용되어 왔다. 이런 것들 말이다. 생물학만이 역사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질학이나 천문학 같은 과학들도 역사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든 우주의 초기 조건들이 궁극적으로 자연 법칙들과 통합되거나 그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물학과 천문학과 지질학 같은 과학들의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개의 혼돈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초기 조건을 안다고 해도 그 개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때가 결국 올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턴의 법칙들이 지배하는 어떤 물리계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하는 미래가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측을 허용하는 초기 조건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전히 사실이다. 달리 말해 혼돈의 발견은 양자역학 이전 물리학의 결정론을 폐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론의 의미를 말할 때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함을 뜻한다. 양자역학은 뉴턴 역학과 똑같은 의미에서 결정론적이지 않다. 베로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임의 시간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해 오직 확률만을 예측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에서도 여전히 모든 물리계의 행동은 그 초기 조건과
자연 법칙들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역사적인 우연성은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 희망을 영원히 방해하고 제한한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형태를 설명하려면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공룡의 멸종을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는 그 멸종을 해성의 충돌, 최근에는 소행성의 충돌,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로 설명하고 있지만 누구도 왜 해성이 꼭 그때 우연히 지구에 부딪혔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의 극단적인 희망은 최종 법칙들과 역사적인 우연성들을 모두 포함해 자연현상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의 역사적인 우연성이 끼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법칙에서 얻고 싶은 설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칙과 역사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 임의의 초기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법칙들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법칙으로 관저하고 있는 원리들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우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몇몇 이론 분리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부르는 모든 방향으로 적어도 수백억光년 뻗쳐 있는 팽창하는 은하들의 구름이 단지 하나의 하부 우주이고 우리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훨씬 더 큰 거대 우주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며 거대 우주가 거느리고 있는 각각의 하부 우주에서는 우리가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적 유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하부 우주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우리가 발견해온 상수들과 우주 법칙들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단순화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요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한 하부 우주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연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나는 앞에서 최종 법칙으로 수렴해가는 일련의 설명이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벌썩벌썩 끼어드는 역사적 우연성과 역사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보편적인 것들만 고려할 때조차 우리 설명을 가로막는 복잡성이 그것이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말로 창발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점점 복잡한 수준에서 자연을 관찰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단순한 수준에서는 그 대응물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 세포 수준에서는 지능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는 생명 같은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창발하는 것은 생물학과 행동과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창발이 생명이나 인간사를 다루는 과학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창발은 물리학에서도 일어난다.
물리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창발의 예는 열역학, 즉 열에 관한 법칙이다. 열역학의 핵심 원리는 제2법칙이다. 제2법칙에 따르면 물리계는 에너지와 온도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어떤 양도 지니고 있다. 엔트로피는 모든 닫힌 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하며 그 계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최대값에 이르게 된다. 엔트로피는 그 계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고 열역학 제2법칙은 닫힌 계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경향을 표현한다. 나의 뇌와 몸속에 있는 내 의식적인 생각의 변화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존재한다. 나는 기쁠 때 잘 웃는다. 내가 깨어있거나 잠들었을 때 나의 뇌는 서로 다른 정기적인 활동성을 보여준다. 내 피 속의 호르몬들은 엄청난 감정들을 촉발한다. 그리고 이따금 내 생각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의식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행복하거나 슬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미소나 뇌파나 호르몬이나 단어로 결코 표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을 잠시 한쪽으로 제쳐놓고 생각해 보면 의식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상관물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뇌와 몸의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한 사물이 실제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물을 진지하게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학자인 나는 과학적 설명과 법칙을 그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연구해 나가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자연 법칙들에 실제한다는 경위를 헌정하는 것이다. 자연 법칙의 실제성의 논의는 만약 우리가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온 외계 지적 생명체와 접촉하게 된다면 덜 학구적인 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자연 법칙은 우리가 발견한 자연 법칙과 똑같을까? 우진이 발견한 자연 법칙과 우리가 발견한 것과 똑같을까? 우진이 발견한 법칙은 당연하게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법칙과 우리 법칙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면 자연 법칙들이 객관적 실제임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3장 환원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만약 당신이 왜 사물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면 그리고 당신이 어떤 과학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왜 그러한 원리가 진실인지 묻는다면 조만간 누군가 당신을 환원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환원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듯이 어떤 진실들은 그것들이 환원될 수 있는
다른 진실보다 덜 근본적이란 일종의 위계관념이다. 나는 화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다양한 분자들에 대한 양자, 역학 방정식들을 푸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생물학자들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세포와 DNA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있어 환원주의는 연구 과제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대하는 하나의 자세이다. 그것은 과학 원리들이 그 나름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은 더 심오한 과학 원리들 때문이며 이 모든 원리들은 단순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법칙들의 집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환원주의자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냉정하고 비인격적이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체의 진화가 DNA와 다른 분자들의 성질에 의해 가능해져 왔다는 것과 여한 분자들의 성질들이 그러저러한 것은 전자와 원자핵과 전기력의 성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소립자의 표준 모형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지금 우리는 표준 모형과 상대성 이론의 원리들 그리고 표준 모형이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대칭성들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 소립자 물리학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유용성은 아예 차치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립자 물리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운동량과 스핀을 제외하면 이 우주의 모든 전자는 모두 다른 전자와 똑같다. 여러분이 전자 하나를 보았다면 모든 전자를 다 본 셈이다. 그러나 바로 이 단순성이 전자는 사람과는 달리 자신보다 더 근본적인 구성 요소에 가까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소립자들이 흥미로운 것은 그것들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다. 그 단순성은 소립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쿼크와 전자에 대한 연구가 근본적인 이유는 보통의 물질들이 쿼크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쿼크와 전자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들에 대해 뭔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장 양자역학과 그 문제들 1920년대 중반 양자역학의 발견은 17세기 근대 물리학의 탄생 이래 물리학 이론에서 일어난 가장 심오한 혁명이었다. 양자역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질의 본성에 관한 오래된 질문의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물음들에 대한 생각을 양자역학이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뉴턴을 계승한 물리학자들에게 물리학 이론들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개의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미래의 모든 시점에서 그 값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학적인 기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어떤 개의 상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양자역학에서 우리는 오직 다양한 위치와 속도의 확률에 대해서만 정보를 주는 파동 함수라고 불리는 수학적 구조물을 이야기한다. 1925년 독일의 막스 보른과 파스쿠알 요르단 그리고 영국의 폴 디렉은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양자역학으로 바꿨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행렬역학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매일매일 연구해서 이용하는 양자역학은 사실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 그리고 그 동료들이 개발한 양자역학이 아니라 행렬역학이 등장한 얼마 후 에르빈 슈레딩거가 도입한 이론틀이다. 이것은 행렬역학보다 훨씬 편리하고 수학적으로 동등한 것이었다.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개가 가질 수 있는 물리 상태를 그 개의 파동 함수라는 양으로 기술한다. 슈레딩거의 접근법의 핵심은 어떤 주어진 입자파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방식을 지점하는 동력학 방정식이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익숙해진 뒤로 여러 해 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다. 아인슈타인은 유별나게도 양자역학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단지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했다. 이 논쟁의 많은 부분은 코펜하겐에 있는 이론물리학 대학 연구소에서 닐스 보의 인도하에 진행되었다. 보는 특히 그가 상보성이라고 불렀던 양자역학의 독특한 성질에 주목하였다. 이 성질은 어떤 개의 한 측면에 대한 지식은 그 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지식을 배제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상보성의 한 예이다. 입자의 위치에 대한 지식은 그 입자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다. 1930년경이 되자 보 연구소에서의 논의들은 단일 전자에 대한 파동역학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관점으로 양자역학을 다루는 정통 코펜하겐 공식에 이르게 된다.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뉴턴 물리학의 환원주의와 결정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양자역학의 두 가지 측면이 그에게 바람직한 유안을 줄 것 같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인간이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파동 함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뉴턴식의 물리학자들이 엄밀한 예측을 말했던 반면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확률 계산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의 자유의지나 신비로운 개입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공의 입자는 여기와 저기 값을 모두 갖고 있는 파동 함수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관측되었을 때 그 입자는 확률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쨌든 명확하게 여기나 저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측되는 개와 측정하는 기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확실히 허구적이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우주의 모든 것, 개개의 전자와 원자와 분자는 물론이고 실험기구와 그것을 이용하는 물리학자들까지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 파동함수가 관측되고 있는 개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기구도 기술하며 측정하는 동안에조차 양자역학의 규칙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변화한다면 확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주 전체에 양자역학을 적용한 양자우주론에서는 정말로 양자역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주는 지금의 양자역학이 큰 차이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입자들이 서로 아주 가까이 있어서 양자 효과가 틀림없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런 맥락에서 적용하는 규칙조차 알지 못한다. 선형성을 실험적으로 엄밀하게 확인하는 일보다도 양자역학에 대한 그럴듯한 대체물을 찾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양자역학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라도 논리적인 불합리함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역학은 물리학에서 하나의 영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양자역학은 뉴턴의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하나의 근사로서 살아남은 것처럼 더 심오한 진리에 대한 하나의 근사로서가 아니라 최종 이론의 엄밀하고 유용한 특징으로서 살아남을 것이다.